제인 역시 빅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꽤나 놀란 눈치였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아까 빅리 씨 소식을 이모가 전해줄 때 말이야. 너 내 표정 살폈지?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놀라긴 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또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봐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것뿐이야. 괜찮을 거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의 소식은 내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수군대는 게 두려울 뿐이야. 나중에 둘만 있게 되자 제인이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그의 방문 소식에 엘리자베스 역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다시의 허락을 받고 오는 것일까? 아니면 친구의 허락 없이도 행동할 만큼 이제 용기가 생긴 것일까? 마침내 빅리가 도착했다. 그가 네더필드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베닛 부인은 방 창문을 통해 그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베닛 부인은 자신이 본 놀라운 광경을 함께 나누기 위해 딸들을 애타게 불러댔다. 제인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려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런데 빅리가 다시와 함께 오는 게 아닌가. 그녀는 깜짝 놀란 나머지 언니 곁으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때 키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엄마, 빅리 씨랑 신사 한 분이 같이 오네? 전에 빅리 씨와 함께 다니곤 하던 키 크고 거만한 그 사람 같은데 이름이 뭐였더라? 맙소사 다시 씨구나. 빅리 씨의 친구라면 누구든 환영하지만 그는 정말 싫은데. 베닛 부인이 고개를 밖으로 길게 뺀 채 대꾸했다. 예상하지 못한 다시의 출현에 엘리자베스와 제인 모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엘리자베스의 불안함은 제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제인에게 외숙모한테서 온 편지를 보여주거나 달라진 자신의 감정을 말할 용기가 아직 없었던 것이다. 제인에게 다시는 동생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동생이 불편해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그는 가족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자신이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남자였다. 다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엘리자베스가 느낀 놀라움은 더비셔에서 그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 놀랐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창백해진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이내 발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사랑과 희망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기쁨의 미소와 함께 두 눈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의 동요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손에 든 뜨개질감에 몰두했다. 제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창백해 보였다. 두 신사가 나타나자 꽤 침착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엘리자베스는 예의에 맞게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하던 일에 열중했다. 눈을 들어 딱 한 번 다시를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펜벌리에서 보았을 때보다는 예전에 하트퍼드셔에 있을 때의 표정에 더 가까웠다. 빅리의 얼굴에는 기쁨과 동시에 당황한 듯한 기색이 감돌았다. 베닛 부인은 두 딸이 창피할 정도로 호들갑스럽게 빅리를 맞이했다. 그러나 다시에게는 격식을 차리면서도 냉랭하게 대했다. 가족이 다시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로서는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다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그녀의 옆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가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제인이든 엘리자베스든 누구에게도 특별히 눈길을 주지 않았고 막연히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엘리자베스는 실망했고 실망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베닛 부인이 빅리에게 리디아의 결혼을 자랑스러운 듯이 이야기하자 그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일이죠. 베닛 부인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제 곁을 떠나간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랍니다. 아시겠지만 그의 남편이 예전에 있던 민병대를 나와 정규군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도와준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의 사람 됨됨이에 비해서는 좋은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요. 그 말이 다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수치심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그나마 빅리가 점점 더 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자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여전히 아름답고 상냥한 제인을 향한 빅리의 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듯 했다. 신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베닛 부인은 며칠 뒤 롱번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며 그들을 초대했다. 그들이 가고 난 뒤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정원을 산책했다. 다시의 행동은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만 지을 거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날 대하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이곳까지 왜 온 거냐고. 왜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 괜히 사람 마음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때 제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해. 화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반갑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한 관계가 아닌 그저 친구로서 만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야. 그럼 아무 관계도 아니고 말고. 엘리자베스가 활짝 웃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내 생각엔 말이야. 두 사람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큰 것 같아. 제인은 동생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자매는 롱번에서 파티가 열린 화요일에야 비로소 두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엘리자베스는 빅리가 예전에 파티 때마다 그랬듯이 제인의 옆에 앉는지 보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약삭빠른 어머니도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고는 굳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인이 주위를 둘러보고 미소를 짓자 비로소 그 옆에 가서 앉았다. 엘리자베스는 승리감을 느끼며 다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기색이었다. 만약 빅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시를 흘끗 보지만 않았더라면 이제는 사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식사하는 내내 언니를 대하는 빅리의 태도에는 애정이 듬뿍 묻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들끼리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시는 베닛 부인 옆에 앉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자리 배치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다시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너무나 형식적이고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저녁에 다시와 이야기할 기회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기대를 품어보았다. 의례적인 인사말만 나눈 채 이야기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될까봐 불안하고 초조했다. 두 남자가 들어오기 전에 거실에서 보낸 시간은 지루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잠시 후 다시와 빅리가 거실로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왠지 다시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인이 차를 만들고 엘리자베스가 차를 따르는 동안 여자들이 테이블 주위로 어찌나 모여드는지 의자 하나 갖다 놓을 자리가 없었다. 게다가 다시는 한쪽 구석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잠시 뒤 다시가 직접 찻잔을 가지러 오자 엘리자베스는 그나마 기분이 나아지는 듯했다. 그녀는 기회를 틈타 그에게 여동생의 안부를 물었다. 조지애나 양은 아직 펜벌리에 계신가요?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겁니다. 혼자서 말인가요? 친구분들은 모두 떠났을 텐데요. 앤젤리 부인이 함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얼마 동안 잠자코 그녀 곁에 서 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주변에 서 있던 여자 하나가 말을 걸려 하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카드 테이블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자베스는 그와 함께 게임을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놓쳐버린 기분이었다. 베닛 부인은 손님들이 돌아가자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얘들아, 모든 일이 잘 치러진 것 같지 않니? 점심 요리도 아주 잘 차려졌어. 고기도 적당하게 잘 구워졌고 말이야. 수프는 지난주에 루커스 댁에서 먹은 것보다 50배는 더 맛있었지. 게다가 사랑스러운 제이나 네가 오늘처럼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단다. 롱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니? 베닛 부인 드디어 따님을 네더필드에 보내게 됐군요. 정말 이렇게 말했다니까.
롱부인처럼 착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지 뭐야. 조카 딸들은 또 얼마나 얌전한 아가씨들인지. 물론 전혀 예쁘진 않지만 나는 그 애들이 참 좋더라. 며칠 뒤 빅리가 혼자 베니 집안을 찾아왔다. 다시는 그날 아침 런던으로 출발했는데 열흘 뒤에나 돌아온다고 했다. 그는 1시간 이상 베니 집안 식구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 보였다. 베니 부인이 점심을 함께 하자고 권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의 식사 초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튿날 빅리가 너무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베니 집안 여자들은 아무도 제대로 옷을 차려입지 못했다. 베니 부인은 옷을 반쯤 걸친 상태에서 딸들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사랑스런 제인아, 빨리 내려와. 그가 왔지 뭐야. 어서 서두르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려갈게요. 하지만 우리보다 키티가 먼저 내려갈 거예요. 아, 키티는 걱정하지 말고. 그 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서 빨리 내려와. 제인과 빅리를 단둘이만 남겨두고 싶어 안달하는 베니 부인의 마음은 그날 저녁에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차를 마신 뒤 베닛은 평소처럼 서재로 향했고 메리는 피아노를 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베닛 부인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엘리자베스와 키티에게 어서 나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키티가 베닛 부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왜 그렇게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얘야,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5분쯤 지나자 베닛 부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키티야, 이리 와보렴.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결국 그녀는 키티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제인은 어머니의 행동에 난처해하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자리를 뜨지 말고 남아있어 달라는 뜻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문이 반쯤 열리면서 베닛 부인이 불러내는 바람에 그녀 역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베닛 부인이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엘리자베스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빅리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사답게 처신했다. 베닛 부인의 교양 없는 말과 행동도 꿋꿋이 참아냈다. 그날 이후 제인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빨리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일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친구의 동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빅리는 베닛과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낸 뒤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집으로 왔다. 엘리자베스는 점심을 먹고 편지를 쓰기 위해 자기 방으로 갔다. 다른 사람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실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또다시 일을 꾸민 것을 알았다. 제인과 빅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듯 벽난로 옆에 서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재빨리 돌아섰다. 그런 두 사람의 행동에 당황한 엘리자베스는 허겁지겁 거실을 나와버렸다. 바로 그때 빅리가 제인에게 뭐라고 몇 마디 말을 건네더니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갔다. 제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털어놓았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언니를 축하해 주었다. 바로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어.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잖아.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그이는 벌써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러 갔어. 리지, 내가 이렇게 벅찬 행복을 누려도 될까? 제인은 서둘러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몇 분 뒤 빅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가 베닛과 나눈 대화는 짤막했지만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도 축하해달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맺어져서 진심으로 기쁘다며 애정어린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두 사람은 기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그날 저녁은 모두에게 기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다. 행복감에 젖은 제인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키티는 생글생글 미소를 지으며 어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대했다. 베닛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식사를 하러 나온 베닛의 모습에서도 기쁨이 역력하게 묻어났다. 하지만 베닛은 빅리가 자리를 뜰 때까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제야 제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인, 축하한다. 너는 아주 행복한 아내가 될 거야. 제인이 베닛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그동안 잘 돌보아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질이 똑같으니 말이다. 둘 다 상대방에게 양보하려고만 할 테니 그 어떤 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테고 마음이 하도 좋아 하인들이 속이려 들지도 모르지. 아마도 너무 관대해서 수입을 초과해 쓰게 될 거다. 수입을 초과해서 돈을 쓴다고요? 베니 부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 수입이 4, 5천 파운드나 된다니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더니 제인에게 말했다. 제인, 난 정말 기쁘단다. 오늘 밤 한 잠도 못 잘 것 같아. 예쁘게 태어난 보람이 있지 뭐냐. 작년에 그를 처음 보자마자 네 짝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단다. 아무렴 그는 내가 지금까지 본 남자 가운데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위컴과 리디아 내외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했다. 그 순간 제인은 베니 부인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다. 그 후 빅리는 날마다 롱번을 방문했다. 이런 일은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베니 부인은 필립스 부인의 귀에 이 소식을 속삭였고 필립스 부인은 허락도 없이 이웃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베니 집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불과 몇 주 전 리디아가 가출했을 때는 가장 재수없는 집안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말이다. 제인과 빅리가 약혼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낯선 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나타났다. 방문객이 찾아오기에는 이른 시각이었고 하인의 제복도 이 근방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제인과 빅리는 갑작스런 방문객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 급히 정원으로 피했다. 잠시 뒤 마차 문이 활짝 열리면서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 밖의 손님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베니 부인과 키티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엘리자베스보다 더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캐서린 부인은 평소보다 더 불손한 표정으로 집 안에 들어와서는 엘리자베스의 인사에 겨우 고개만 까딱하며 답례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베니 부인에게 방문객이 누구인지 귀뜸해 주었다. 베니 부인은 지체 높은 분을 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입을 꾹 다문 채 잠깐 앉아있던 그녀가 엘리자베스에게 무뚝뚝하게 말을 건넸다. 베니 양, 그동안 잘 있었겠죠? 저기 있는 부인이 아가씨의 어머니인가요?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기 저 아가씨는 동생 가운데 하나일 테고? 이번에는 베니 부인이 몸을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쟤는 끝에서 두 번째 딸이고 막내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맏딸은 곧 결혼할 청년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아주 비좁더군요. 그리고 거실에서 여름 저녁을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겠어요. 창문이 서쪽으로 나 있으니 말이에요. 캐서린 부인이 비꼬듯이 말했다. 베니 부인은 점심 식사 이후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일러준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콜린스 내외도 모두 잘 있겠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이 샬럿이 보낸 편지를 전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방문할 만한 이유가 그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캐서린 부인은 편지를 내놓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베니 부인이 캐서린 부인에게 정중하게 차를 권했지만 그녀는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말투로 사양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베니 양,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싶은데? 두 사람은 말 없이 작은 숲을 향해 걸어갔다.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더 예의 없고 불쾌하게 구는 캐서린 부인과 굳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캐서린 부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베니 양,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겠죠? 아가씨의 마음, 아니 아가씨의 양심에 물어보면 내가 온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잘못하셨네요. 저는 부인께서 왜 오셨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니 양! 캐서린 부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아가씨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야. 이틀 전에 아주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베니 양이 곧 내 조카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소문이 난다는 것 자체가 내 조카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곧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아가씨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만약 부인께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요. 엘리자베스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 소문이 터무니없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지.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신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문이 더 퍼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런 소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소문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드릴 순 없을 것 같군요. 베닌 양, 도무지 참을 수 없군요. 나는 속 시원히 알아야겠어요. 그 애가, 내 조카가 말이에요. 아가씨에게 결혼하자고 합니까? 부인께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닌 양,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겠죠? 그걸 분명히 알아주었으면 싶군요. 다시는 내 딸하고 약혼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있나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부인께서는 그가 저에게 청혼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으실 텐데요. 캐서린 부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의 약혼은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서로 짝지어주기로 했거든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시 어머니의 특별한 소원이기도 했죠. 이제 두 자매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에 어울리지도 않는 하찮은 가문에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나타나 방해를 하다니 아가씨에게는 다시의 친척들이 가진 소망은 안중에도 없나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만약 다시 씨가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람이 저라면 제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만약 아가씨가 고집을 부려서 모든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들은 아가씨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할 테니까 그건 아가씨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일 텐데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다시 씨의 부인이 된다면 다른 좋은 일도 많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내 말을 가로막지 말아요. 잠자코 내 말을 들어요. 저기 앉을 자리가 있군. 저기 가서 앉읍시다. 내 딸과 조카는 천생연분이에요. 귀족 출신에다 재산도 많죠. 그런데 그들을 누가 갈라놓는단 말입니까? 가문이나 돈도 없는 젊은 여자의 계략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부인의 조카는 신사분이고 저도 신사의 딸입니다. 하지만 아가씨 어머니는 어떻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또 어떻고 내가 그들의 신분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부인의 조카분이 그들의 신분을 개의치 않는다면 부인께서 상관할 문제가 아니죠.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어서 대답해봐요. 그 애랑 약혼했나요? 아니요. 약혼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 부인의 표정에 잠깐 환한 빛이 스쳐갔다. 그럼 내 조카랑 약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베닌 양 참으로 놀랍군요. 나는 아가씨의 막내 동생에 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여자가 내 조카의 처제가 된다고요? 그 아가씨의 남편,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사 아들과 다시가 동서간이 된다는 말인가요? 저한테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모욕하셨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캐서린 부인의 무례함에 화가 난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캐서린 부인도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섰다. 그녀는 마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온갖 협박을 계속했다. 그러고는 마차 문에 다다르자 갑자기 돌아서며 이렇게 덧붙였다. 베닌 양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어머니한테도 인사할 필요가 없고요. 당신들은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쾌한 기분은 처음이군요. 엘리자베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조바심을 내며 그녀를 맞이했다. 리지, 그분이 너한테 특별히 할 얘기라도 있었던 거야? 엘리자베스는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캐서린 부인의 방문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들이 약혼했다는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제인과 빅리에 대한 소문이 와전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결혼하면 다시와 엘리자베스가 좀 더 가까워지리라는 추측에서 그런 소문이 생겨난 것일까? 그녀는 캐서린 부인이 한 말을 곰곰 되씹을수록 불안해졌다. 그녀가 자기 조카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캐서린 부인이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에 뒤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다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면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가 단호하게 마음을 접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빅리 씨에게 다시가 며칠 안에 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는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그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모두 포기해야겠지.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서재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만났다. 리지야, 그러잖아도 너를 찾는 중이었단다. 잠깐 서재로 들어오너라.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아침 너에 관한 편지를 한 통 받고 굉장히 놀랐다. 내 딸들이 한꺼번에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 축하한다. 순간 그녀는 다시한테서 온 편지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수줍어하는구나. 하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짐작도 하지 못할 거다. 이 편지는 콜린스 씨한테서 온 거야. 콜린스 씨한테서요? 그분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는 먼저 제인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부터 시작하더구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썼더라. 아저씨, 엘리자베스는 이제 더 이상 베닛이라는 성을 사용하지 않게 될 듯합니다. 신랑감은 재산이나 가문, 영향력 면에서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탐나는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엘리자베스와 아저씨께 이 신사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입게 될 위험을 경고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저씨께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우실 테지만요. 리지야, 이 신사가 누구인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니? 이제 나오는구나. 그분의 이모인 캐서린 드 버그 부인께서 이 결혼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시 씨로구나. 리지야, 놀랐겠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야. 다시 씨라니. 너의 배우자로 그 사람만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전 너를 거들떠볼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냐.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농담 섞인 얘기에 장단을 맞추고 싶었지만 어색한 미소가 지어질 뿐이었다. 아버지의 농담이 지금처럼 불쾌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밌지 않니? 아, 재미있고 말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 캐서린 부인께서는 아저씨 댁의 치욕적인 가족 문제도 몇 가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혼은 절대로 승낙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를 흠모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처신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구나. 리디아의 애석한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결혼 전에 동거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목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아저씨께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악덕을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들을 남의 눈에 띄게 한다거나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식의 용서로구나. 그런데 리지야, 너는 전혀 재밌지 않은 표정이구나. 설마 이런 허황된 말에 기분이 상한 건 아니겠지?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놀림감이 되어주고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들을 비웃어주는 재미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이냐. 무척 재밌어요. 하지만 너무나 이상해요. 그렇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았다면 별일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다하시 씨는 너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데다 너도 그 사람을 끔찍하게 싫어하잖니. 그러니 이 일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리지야, 캐서린 부인이 이 소문에 대해 뭐라고 하든 승낙하지 않겠다고 찾아온 거냐? 엘리자베스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조금의 의심도 담겨있지 않은 질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지금처럼 힘겨운 적은 없었다고 느꼈다. 눈물을 펑펑 쏟고 싶었지만 오히려 웃음을 유지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다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말함으로써 그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 순간 그녀는 아버지의 통찰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오만과 편견은 사실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타인의 말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에 대한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제인과 빅리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평가하고 개입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죠. 결국 두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판단에 더 오래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똑똑한 인물이지만 정작 가장 아픈 순간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 때문에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좋아하는 마음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고민하고 행복보다 조건을 계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제인과 빅리의 약혼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수많은 간섭 끝에서도 결국 자신의 마음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미움보다도 계속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주변의 목소리라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목소리들 속에서도 주인공들이 자신의 진심을 선택할 수 있을지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이주의 서재입니다.